청소부라도 진심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홧김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카페. 38살 서울대 최연소 교수 강혜원 앞에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10번의 소개팅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진심이 그 남자의 눈빛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도 가족의 반대도 이길 만큼 강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연 낡은 노트북 속엔 3년간의 CCTV 영상, 그리고 한 남자의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소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숨겨온 진실은 그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식품영양학계의 신화, 최연소 여교수 혜원. 올해로 38세가 된 혜원은 목표하던 것들 모두 손쉽게 이루었지만 정작 사랑만큼은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그 남자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대요.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직원이 건넨 말이 귓가에서 떠돌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번째 소개팅이었습니다. 28살의 교수가 되고 38이 된 지금까지 연구실과 강의실만 오가며 살아온 혜원에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었죠. 상대 남자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말이에요. 대기업 임원, 해외 MBA, 연봉 3억.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혜원 교수님. 저희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그분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위조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벌 2세라고 소개받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사기꾼의 애돌 유부남이었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번의 소개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번째 남자는 대화 내내 혜원의 연봉만 캐물었죠. 두 번째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만 듣고 눈이 반짝였고요. 세 번째는 혜원의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혜원의 인맥을 이용하려 했고, 다섯 번째는 심지어 논문을 대신 써달라고 했었죠. 한혜원 교수님은 스펙이 너무 좋으셔서요. 남성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매니저의 위로가 오히려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스펙이 좋다고요? 그 스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서울대 교수라는 타이틀, 매년 수억 원의 연구비, 유명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설명해 주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혜원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죠. 연구실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혼자였습니다. 논문은 써도 끝이 없었고 연구는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어떨까요? 아무도 진짜 한혜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아, 오늘 소개팅은 어땠어? 엄마, 그 사람 유부남이래요. 애도 둘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 놈들만 꼬이냐? 돈을 받았음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지. 그리고 너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적당한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순자 딸내미 미영이는 이번에 둘째 돌잔치 했다더라. 혹시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배경 좋은 사람을 원해요? 혜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적당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적당한 게 도대체 뭐예요?
다들 똑같아요. 서울대 교수니까 만나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저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제 껍데기만 보는 거죠. 혜원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 저는요, 내 껍데기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하고는 죽어도 결혼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재벌, 아니, 재벌 할아버지라도요. 전 제 껍데기가 아니라 온전하게 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설사 청소부라도 말이에요. 뭐, 청소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청소부요. 청소부가 뭐 어때서요? 진심만 있다면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혜원은 홧김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정말 지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가식적인 만남도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도 모두 지겨웠어요. 한편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원의 이모였죠. 여보세요? 언니 무슨 일이야? 미영아, 혜원이 이 기집애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돈 쏟아부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더만 자기는 직업 안 보겠대. 다 필요 없대. 그냥 사람만 보겠대. 청소부라도 지는 상관없단다. 청소부? 혜원이가 그런 말을? 그래. 자기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싫다면서 청소부라도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얘가 완전히 돌았나 봐.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 그럼 진짜로 한번 만나보게 해볼까? 뭐? 우리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나이도 적당하고 결혼 안 하신 분이야. 직업만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외모도 깔끔하고. 너 진심이야? 언니가 혜원이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면서 진짜 만나보라고 해. 혜원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직접 만나보면 현실을 깨닫겠지.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이 너무 고집을 부리니 한 번쯤은 현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주선해봐. 혜원이 이놈 기집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의 휴대전화에 이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원아, 이모야. 네가 진심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한 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되니? 혜원은 메시지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모가 갑자기 소개팅을 주선하다니. 그래도 이모라면 믿을 만했죠. 이모는 항상 혜원의 편이었으니까요. 네, 이모.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직업 때문에 편견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 사람은 직접 봐야 아는 거잖아. 혜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건물에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원은 평소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카페에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어요. 혜원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후의 강남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원만 혼자였죠. 2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채로요. 조끼에는 청소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혜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원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사람이, 이모가 소개해준 사람이 청소부라는 말인가요? 남자는 혜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최동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형광조끼는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업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 일하다가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서울대 교수인 자신이 정말로 청소부와 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요. 아니, 정확히는 홧김에 내뱉은 말 때문이었지만요. 동혁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형광조끼를 벗었어요. 안에는 깔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진솔했습니다. 죄송해요. 옷을 갈아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요. 첫 만남인데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원은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형광조끼를 든 남자와 마주 앉은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혁의 눈빛에서는 다른 남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같은 거였죠. 혜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남자가 자신이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펙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 껍데기가 아닌 진짜 한혜원을 봐주는 사람 말이에요. 동혁이 형광조끼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놓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혜원은 그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동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혜원을 향해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뭐 드시겠어요? 혜원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동혁은 메뉴판을 받아들고는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돼지국밥이요. 혜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걸까요? 여기 카페인데요. 동혁이 머쓱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럼 아무거나요. 사실 커피 종류는 잘 몰라서요. 그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에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커피 전문가인 척, 와인 애호가인 척 했었는데요. 동혁의 솔직함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라떼 괜찮으세요? 네, 뭐든 괜찮습니다. 혜원이 직원을 불러 라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께 들었는데 교수님이시라고요. 혜원은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제 연봉이 얼마냐, 연구비는 얼마나 받느냐, 어떤 연구를 하느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질 거예요. 혜원은 마음의 문을 닫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동혁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혜원은 잠시 멍하니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취미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의 취미를 물어봤던가요? 모두가 논문이 몇 편이냐, 연봉이 얼마냐만 물었는데 말이죠. 저요? 요즘은 그냥 집에서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옛날 흑백 영화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보지만요. 동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옛날 영화 좋아해요. 찰리 채플린 영화 아세요? 모던 타임즈라고. 혜원은 놀랐습니다. 청소부가 찰리 채플린을 안다니요.
아니, 이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었죠. 혜원은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특히 마지막에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요. 맞아요.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가는 장면. 희망적이면서도 쓸쓸하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동혁은 학벌도 연봉도 연구 실적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날씨, 어릴 때 꿈 같은 것들을 물었죠. 혜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교수가 아닌 그냥 한 회원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가 나왔을 때 동혁은 자연스럽게 설탕과 시럽을 혜원 쪽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커피잔에 뚜껑을 덮었죠. 뚜껑이 있으면 오래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혜원의 커피잔에도 뚜껑을 덮어줬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혜원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난번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자기 커피만 시켜놓고 혜원이 뭘 마실지도 안 물었었는데요. 1시간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긴장이 풀렸습니다. 동혁은 말수는 적었지만 혜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짧은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죠.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연구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술술 풀어놨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실수하면 어떡해요? 웃어주죠, 뭐.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으니까요. 혜원 씨는 참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동혁의 말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혜원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칭찬받는 기분이었죠.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설 때가 됐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혜원은 우산을 안 가져온 걸 후회했죠. 그런데 동혁이 먼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더니 편의점에 뛰어가 투명 우산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 맞으셔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런 날씨엔 오히려 시원하거든요. 동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을 위해 비를 맞는 사람.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요. 같이 쓸까요? 혜원이 우산을 동혁 쪽으로 기울이자 동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혜원 씨 안전게 조심하세요. 그 순간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동혁의 눈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혜원의 스펙을 탐색하거나 뭔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보이지 않았죠. 그저 순수하게 궁금해하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동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말했어요. 저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동혁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혜원이 먼저 연락처를 물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봐요. 아, 네. 물론이죠.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혜원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동혁을 떠올렸어요. 형광조끼를 입고 나타났던 그 남자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죠. 직업은 청소부였지만 그 어떤 남자보다도 품이 있었어요. 아니, 품이라기보다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맞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원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혜원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연락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신호니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어요. 혜원 씨도 잘 들어가셨나요? 비 많이 맞지 않으셨죠?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동혁다운 답장이었어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 네, 잘 들어왔어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네요. 잠시 메시지가 오가다가 동혁이 물었습니다. 혹시 국밥 좋아하세요? 혜원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카페에서 국밥을 시키려 했던 사람다운 질문이었죠. 네, 좋아해요. 특히 추운 날에는요. 그럼 다음에는 제가 아는 맛있는 국밥집으로 모실게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됐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혜원은 오랜만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편안했어요. 청소부라는 직업이 뭐가 중요할까요?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동혁은 그 어떤 엘리트 남자들보다도 혜원을 혜원으로 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스펙이 아닌 사람을, 껍데기가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 어쩌면 혜원이 진짜 찾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침대에 누운 혜원은 다음 만남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 너무 화려한 옷은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혜원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20살의 첫사랑처럼 설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동혁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죠.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아는 남자. 혜원은 두 번째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행복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동혁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새벽 5시 혜원은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실험 결과를 정리해야 했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됐거든요. 자꾸만 내일 있을 동혁과의 두 번째 만남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학교 건물에 들어서려는 순간 혜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동혁이었습니다. 혜원은 무의식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혁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동혁은 경비원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 들려 있었죠. 아저씨, 제 거 드세요. 저는 아까 먹었어요. 아니야, 동혁이 너도 새벽부터 일하느라 배고플 텐데.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밥 먹고 나왔어요. 동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동혁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소리를요. 그런데도 동혁은 끝까지 양보했습니다. 잠시 후 청소부 동료 한 분이 추운 듯 어깨를 움츠리며 다가왔어요. 동혁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그분께 둘러드렸습니다. 형님, 이거 하세요. 저는 움직이면 금방 따뜻해져요. 야, 너도 추울 텐데. 저 진짜 괜찮아요. 형님,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혁은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죠. 혜원은 조용히 다른 입구로 돌아서 연구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동혁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형광조끼를 입고 남을 돕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그날 저녁 7시 혜원은 여전히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내일이 동혁과의 약속인데 실험을 마무리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구실 냉장고에서 스파크가 튀었어요. 엄마야. 혜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실험용 약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기 스파크는 계속 튀고 있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은 당황했어요. 조교들은 이미 퇴근했고 경비실에 연락해봐야 전기는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그때 회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동혁이었어요. 회원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동혁 씨, 저 회원이에요. 죄송한데 지금 연구실에 전기 사고가 났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동혁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 씨, 다치신 건 아니죠? 지금 어디세요? 연구실이에요. 공학관 5층이요. 다친 건 없는데 스파크가 계속 튀어서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30분도 안 돼서 동혁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혜원 씨, 괜찮으세요? 동혁은 혜원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전원부터 차단해야겠어요. 혜원 씨는 저쪽으로 떨어져 계세요. 동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건을 찾아 손에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전기 차단기로 다가갔어요. 감전될 위험이 있었지만 동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혜원이 걱정스럽게 외쳤지만 동혁은 침착하게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쏟아진 약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젖은 전선들을 안전하게 처리했죠. 1시간쯤 지나자 연구실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동혁의 손에는 약품에 살짝 데인 자국이 있었어요. 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 괜찮으세요? 약품이 묻은 것 같은데. 아, 이거요? 괜찮아요. 청소하다 보면 이런 일 많아요. 동혁이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알 수 있었어요. 동혁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혜원의 질문에 동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혜원 씨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혜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만큼은 진짜라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별 말씀을요. 아, 그런데 내일 괜찮으시겠어요? 큰일 있으셔서 피곤하실까 걱정되네요.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오늘 밥 먹을까요? 국밥집에서 혜원과 동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박한 가게였지만 국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어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3년째 단골이에요. 동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혜원이 한 숟가락 떠먹자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줬죠. 그런데 혜원은 동혁이 젓가락으로 자기 그릇에서 고기를 건져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혜원의 그릇에 조용히 옮겨놨어요. 뭐 하세요? 아, 저번에 고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국물만 있어도 충분해요. 혜원은 놀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무심코 했던 말을 동혁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카페에서요.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다가 고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혜원은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혜원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브랜드 옷을 입는지만 기억했었죠. 하지만 혜원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혁 씨는 왜 그렇게 세심하세요? 세심한가요? 그냥 혜원 씨 얘기가 재미있어서 다 기억나는 것 뿐이에요. 동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혜원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직업이 무엇이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죠. 혜원 씨, 저랑 만나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은 동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동혁이 놀란 듯 혜원을 봤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동혁 씨, 저한테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혁 씨만큼 진심인 사람은 없었어요. 혜원 씨, 저는 동혁 씨가 좋아요. 청소부든 뭐든 상관없어요. 동혁 씨는 동혁 씨니까요. 그날 밤 혜원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자,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남자. 그 남자를 완전히 사랑하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넘어서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동혁과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동네 분식집에서, 비싼 와인바 대신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동혁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정성, 희생하는 용기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동혁은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이었죠.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원이 동혁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모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혜원아, 요즘 누구 만난다며? 민정이가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혜원을 바라봤어요. 응,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혜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드디어. 어디 집 아들이야? 집은 무슨 집? 그런 건 모르겠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혜원의 대답에 친구들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민정이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청소 일을 해.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곧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청소업체 사장님이야? 아니,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 이번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정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혜원아, 너 제정신이야? 서울대 교수가 청소부라니. 격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소부는 너무 나갔다.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혜원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직업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야. 동혁 씨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동혁? 이름인가 보네. 혜원아, 정신 차려. 넌 교수잖아. 네 위치를 생각해. 민정이의 말에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 우정도 여기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혜원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혜원은 청첩장을 도로 집어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혜원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정말로 그 청소부랑 결혼한다는 거니? 엄마,
동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내가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신 차리라고 소개시킨 거지. 진짜 결혼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결혼할 거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동혁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혜원이 놀라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스트레스성 쇼크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혜원아, 엄마가 이렇게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혁을 만난 혜원은 울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혜원 씨,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해 줄 거예요. 동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어요. 혜원 씨, 우리 헤어져요. 혜원이 놀라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혜원 씨가 저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게 싫어요. 친구들도 잃고 혜원 씨 어머님까지 쓰러지셨잖아요.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이 동혁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동혁 씨,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제 겉모습이 아닌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에요. 교수 한혜원이 아닌 그냥 혜원으로 봐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혜원 씨가 불행해지는 건 싫어요. 전 지금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동혁 씨만 제 곁에 있으면 돼요. 동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혜원이 동혁을 안았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세상의 편견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혜원은 놓지 않았습니다. 동혁의 손을, 그 따뜻한 마음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온 세상이 반대해도 이 사랑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혜원은 동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혜원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동혁 씨, 우리 결혼해요.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혁이 놀란 눈으로 혜원을 바라봤어요. 혜원 씨, 지금 무슨 말을? 진심이에요. 저는 동혁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동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혜원 씨,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세요. 혜원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동혁 씨의 진심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혜원이 동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혜원은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혜원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혜원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또 그 청소부 이야기 하려고? 엄마,
동혁 씨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혜원은 동혁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 문을 잡아주던 일, 연구실 사고 때 달려와 준 일, 국밥집에서 고기를 건네주던 작은 손길까지 모두 말했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제 스펙만 봤어요. 서울대 교수, 연봉, 집안, 그런 것들만요. 하지만 동혁 씨는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다 기억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혜원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아빠,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만 보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동혁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네, 엄마. 후회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한번 만나보자. 어머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혜원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혜원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싼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동혁이 좋아한다고 했던 레이스 장식이 달린 단순한 드레스였어요. 식장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 측은 교수들과 부유한 친척들로 가득했지만 신랑 측은 대부분 청소부 동료들과 경비원 아저씨들이었어요. 형광조끼를 벗고 어색한 정장을 입은 그들이 동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신부 측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혜원이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다니. 하지만 혜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혁을 위해 멀리서 와준 그의 동료들이 고마웠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동혁이 갑자기 혜원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혜원 씨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혜원 씨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혜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동혁을 지켜봤어요. 혜원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고 늦은 밤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2개 가져와 하나는 혜원에게 주고 자신은 작은 우산으로 비를 맞으며 걷는 모습도 봤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최서방, 일어나세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동혁을 사위로 인정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들자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혜원이 잘 부탁해요. 아버지도 동혁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인정하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가 혜원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건 알겠네. 앞으로 잘 지내보세. 동혁이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동혁의 진심이 마침내
부모님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청소부 동료들이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한 나이 든 청소부 아저씨가 동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동혁아, 넌 우리의 자랑이야. 행복하게 살아. 경비원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부를 만나다니 복 받은 거야. 혜원은 그들 하나하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거친 손들이지만 따뜻한 악수였어요. 이들이 동혁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로 국밥을 먹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혜원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동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요? 절대 안 해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어요.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사랑, 진심으로 맺어진 사랑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혁이 미리 정리해둔 신혼방이었지만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으니까요. 혜원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동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의 가죽은 여기저기 벗겨지고 지퍼도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혜원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동혁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혜원 씨, 이제 당신은 제 아내니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파일과 USB,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혁이 먼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한국 최대 제약회사인 한빛제약의 창업주 최정우 회장이었죠. 혜원이 놀란 눈으로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한빛제약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감기약부터 항암제까지 만드는 거대한 회사였죠. 그럼 당신이? 네, 저는 최정우 회장의 아들 최동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고 청소부가 된 거죠. 저는 원래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하던 연구원이었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약회사에서 일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왔는데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동혁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공장 점검표였어요. 날짜는 3년 전 5월 14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점검표예요. 보세요. 여기 서명이 있죠?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그날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거든요. 누군가 아버지 서명을 위조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고 거짓 보고한 거예요. 다음으로 약품 이동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부작용이 심각한 약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걸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작은 아버지가 몰래 해외에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렸어요. 사실은 이름만 바꿔서 다시 판 거였죠. 혜원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폐기 처리됐어야 할 약품들이 다른 코드로 바뀌어 출고된 기록이 선명했어요. 동혁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사고 당일 CCTV 복구 파일이에요. 원본은 누군가 지웠지만 제가 어렵게 복구했죠. 보세요. 새벽 3시에 누군가 공장에 들어가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폭발 장치를 설치한 것 같아요. 영상 속 검은 그림자가 공장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그날 새벽 평소와 달리 갑자기 공장에 가셨어요. 누군가 불러낸 게 분명해요. 그리고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죠. 언론에는 가스 누출 사고로 보도됐지만 전 알아요. 이건 살인이에요. 동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작은 아버지가 이미 손을 써놓은 것 같았죠. 그 일 이후 작은 아버지가 한빛제약의 회장이 되셨어요. 혜원이 동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청소부였어요. 아무도 청소부를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한빛제약 건물 청소를 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이 사진들의 대화를 엿듣고 버려진 서류를 주워 모았죠. 하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해요. 동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엔지니어의 진술서였어요. 이분은 그날 공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예요. 그날 회장님은 공장에 안 계셨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작은 아버지는 달랐어요. 수백억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했죠. 동혁이 혜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혜원 씨, 미안해요. 그동안 속여서요.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제 아내니까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원이 동혁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혜원 씨, 당신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제 저도 함께 들게요. 우리 둘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동혁이 혜원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혼자 감춰왔던 비밀, 혼자 싸워왔던 전쟁에 이제 동지가 생긴 것입니다. 혜원은 동혁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청소부가 아니라 재벌 2세였다는 사실보다 그가 정의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런 동혁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혜원 씨, 정말 괜찮겠어요? 당연하죠.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앞날이 험난할 것을 알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평소처럼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식품 영양학과 3학년 학생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 실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분석할 샘플 가져왔습니다. 학생 한 명이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지민이라는 학생이었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약회사에서 협찬받은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비타민 보충제랑 오메가3 제품들이래요. 혜원이 제품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다가 멈췄습니다. 파란색 포장지에 선명하게 찍힌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빛제약. 남편 동혁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습니다.
이것도 한빛제약 제품이네요. 혜원이 중얼거리자 지민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오늘 이 제품을 가져온 건 이유가 있어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동생이 작년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쓰러졌어요.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고 신경마비 증상까지 왔죠. 결국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어요. 17살밖에 안 됐는데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았어요. 부검 결과도 애매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 제품 때문인 것 같다고 신고했는데 회사 측 실험 결과는 정상이래요.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정말 이상해요. 지민이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제발 부탁드려요. 혜원은 지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동혁이 찾던 증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정밀 분석해보죠. 모두 실험복 입고 준비하세요.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캡슐을 조심스럽게 열어 내용물을 추출했어요. 하얀 가루가 실험 접시에 담겼습니다. 먼저 기본 성분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지민아, 너는 중금속 검사 준비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실험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정밀한 검사를 지시했어요. 교수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지민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결과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혜원이 급히 다가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화학 구조식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출시 중단된 성분이에요. 혜원이 자료실로 뛰어가 오래된 논문을 찾아왔습니다. 동혁이 보여준 서류에서 봤던 그 위험한 약품 성분과 똑같았어요. 이 성분은 전면 금지된 거예요. 특히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혜원이 제품 라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분표에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교묘하게 이름만 바꿔서 같은 성분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제품 때문에 제 동생이...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혜원이 지민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민아, 이 데이터를 모두 백업해.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야. 혜원은 실험 결과를 출력하고 샘플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동혁이 그토록 찾던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한빛제약이 여전히 위험한 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물적 증거였어요. 연구실을 나온 혜원은 복도 끝 빈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드디어 동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보, 마지막 퍼즐. 내가 찾았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빛제약 건강기능식품에서 그 금지된 성분을 찾았어요.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팔고 있었어요. 제 학교 학생의 증언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동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실험 데이터도 있고 현물도 확보했어요. 이제 회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혜원 씨,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지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교수님 찾는데요.
혜원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벌써 한빛제약 회장님이 눈치챈 것일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민아, 이 자료들 모두 내 이메일로 보내줘. 그리고 원본은 잘 숨겨둬.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혜원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한 혜원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혜원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혜원은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혁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동혁이 달려와 안았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 따라왔어요. 동혁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차 안에 남자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커튼을 치고 불을 껐습니다. 동혁이 혜원이 가져온 자료를 펼쳐봤어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던 증거예요. 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찾은 진실의 조각이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혜원이 동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우리를 알아요.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는 잠시 머물다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혜원과 동혁은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찾아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했어요. 위험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원과 동혁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변호사를 만나고 고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들통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이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후두둑, 후두둑.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혜원은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더 으스스했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혜원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한 교수님, 조용히 하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혜원을 둘러쌌습니다. 한 남자가 혜원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 SUV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어요.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혁의 작은아버지, 현재 한빛제약 회장인 최정수였습니다. 조카 며느리 만나서 반가워요. 정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동혁이가 숨어서 뭘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교수님 같은 분까지 끌어들일 줄은 몰랐네. 며칠 전 연구실에서 뭘 찾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교수님, 똑똑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형님도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건 사고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고? 글쎄요. 형님이 계속 귀찮게 굴지 않았다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정수의 말에 혜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살인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아버님을 죽인 거군요. 증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정수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혜원을 차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자료를 내놓을 때까지 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겠어요. 혜원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 동혁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혜원과 부하들 사이에 몸을 던졌어요. 동혁 씨, 혜원 씨, 괜찮아요? 동혁이 혜원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작은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작은아버지, 혜원 씨는 놓아주세요. 저랑 이야기하시죠. 그래, 좋아. 그럼 네가 자료를 내놓아라.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죠? 이제 확실히 알아요. 아버지가 막으려던 약품을 작은아버지가 이름만 바꿔서 계속 팔고 있다는 것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업이란 게 그런 거야. 약간의 희생은 필요한 법이지. 정수의 말에 동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정수에게 달려들려 하자 부하 하나가 동혁을 막아섰어요. 이 자식, 3년 동안 청소부로 숨어 지내면서 뭘 한 거야? 순간 부하의 주먹이 동혁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퍽! 동혁이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렸어요. 동혁 씨, 혜원이 소리쳤지만 다른 부하가 혜원을 붙잡았습니다. 동혁은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섰어요. 피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혜원 씨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또다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어요. 동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혁 씨, 제발 그만해요. 혜원이 울부짖었습니다. 동혁은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서려 했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하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 차리겠지? 남자가 칼을 들고 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원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 그 순간 동혁이 있는 힘을 다해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굴렀어요. 칼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새끼가 다른 부하가 바닥에 떨어진 금속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는 동혁의 등을 내리쳤어요. 쾅! 동혁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혁 씨, 동혁 씨, 혜원이 몸부림쳤습니다. 동혁은 피를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혜원을 향했어요. 혜원 씨, 도망가요. 제발. 싫어요. 당신 놓고 못 가요. 남자가 다시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혜원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때 혜원의 시야에 벽에 걸린 소화기가 보였습니다. 혜원은 있는 힘을 다해 남자의 팔을 깨물었어요.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혜원을 놓았습니다. 혜원은 재빨리 소화기를 들어 분사 레버를 당겼어요. 푸슈슈슈. 하얀 가루가 남자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동혁 씨, 일어나요. 혜원이 쓰러진 동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동혁은 간신히 팔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왼쪽 갈비뼈 부분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젠장, 빨리 가야 합니다. 부하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동혁을 돌아봤어요. 동혁아, 오늘은 이만 돌아간다. 하지만 끝이 아니야. 곧 다시 만나자고. 검은 SUV가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동혁이 그제야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혜원이 동혁을 받쳐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동혁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혜원 씨가 무사하면 저는 괜찮아요. 동혁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의 셔츠는 피로 젖어 있었어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이 동혁을 응급 처치하는 동안 혜원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옷에 묻은 동혁의 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얼굴과 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최소 2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동혁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동혁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눈 주변이 퍼렇게 멍들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혜원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원 씨, 다친 데 없어요? 저요? 저는 멀쩡해요. 당신은 이 꼴이 됐는데. 혜원이 동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요. 혜원 씨, 동혁이 혜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다치면 난 숨을 못 쉬어요. 당신을 지키는 게 제 목숨보다 중요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부부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어요. 동혁 씨, 작은아버지가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우리 목숨이 걸린 싸움이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우린 도망치는 대신 맞설 거예요. 이건 이제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동혁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부어오른 눈으로도 그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혜원 씨, 정말 끝까지 함께 해줄 거예요? 위험할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당신이 절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혜원은 동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람을 지킨 건 당신의 사랑이에요. 이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로잡아요. 동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비록 병실 침대 위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그날 밤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동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그 순간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거리요. 직업도 재산도 신분도 아닌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걸요. 동혁도 깨달았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자신을 구한 혜원,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은 그 손길. 그것이 바로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요. 병실 창밖으로 비는 그쳤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동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여러 곳에 나눠 보관했어요. 믿을 만한 언론사와도 접촉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작은아버지가 다시 올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혜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위협보다 강했습니다. 제약회사 본사 건물 앞에선 혜원과 동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혜원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초라한 코트를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거대한 빌딩 앞에서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준비됐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요. 30층 회의실 비상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커다란 원탁을 둘러싸고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거만했죠. 작은아버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조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청소부 행세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짓이니? 작은아버지의 조롱에도 동혁은 침착했습니다. 혜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일어난 폭발 사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혜원은 개의치 않았어요.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이었어요. 이것은 사고 당일 새벽 4시 32분의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누군가 밸브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혜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측근이었던 김 이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거짓말이야. 그 영상은 조작된 거야. 김 이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혜원은 차분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사고 전날 점검표입니다. 분명 정상이라고 서명되어 있지만 실제 로그 기록을 보면 이미 압력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점검을 무시한 거죠. 동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회사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셨죠. 그런데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아버지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혜원이 확보한 건강기능식품 분석 결과였어요. 이것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3년 전 아버지, 그러니까 전 회장님이 폐기하라고 지시한 성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말이죠. 혜원이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해 성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성분 때문에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학생의 동생도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혜원의 학생이었죠.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동생은 17살이었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 회사 제품을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출고 기록과 회계 장부였어요. 폐기했다는 제품들이 사실은 해외로 불법 수출됐습니다. 기부로 위장해서요. 그 수익은 비자금으로 조성됐고 그 돈은 혜원이 계좌 추적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은아버지와 몇몇 이사님들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동혁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것은 회장님이 병원에서 저를 협박할 때 녹음한 겁니다. 녹음기에서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어. 넌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작은아버지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현 경영진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이사진들의 해임이 가결됐어요.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회원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최모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남은 이사들이 동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최 대표님, 회장님의 뒤를 이어주십시오. 회사를 바로잡아 주세요. 동혁이 말했습니다. 네, 이미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를요. 회의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원이 말했어요.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피해자들을 도와야 하고 회사도 바로 잡아야 해요. 동혁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혜원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동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청소부로 살면서 준비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찾기 위한 고독한 싸움, 그리고 혜원을 만난 기적 같은 순간들. 당신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동혁이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떠신가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동혁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으킨 피해를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혜원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숨김없이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제약회사 비리 사건이 톱으로 보도됐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힌 두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혜원의 연구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죠. 동혁이 혜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의 아들이라서 당신도 그렇게 정의로운 거겠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소부와 교수로 만났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동지이자 연인이었어요. 창밖에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동혁은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빠지겠네요. 회사도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 보상도 해야 하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1년 후 제약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동혁은 약속대로 모든 문제 원료를 전량 회수했고 피해자 지원 기금도 설립했어요. 한때 폭락했던 한빛제약의 주가는 동혁이 회장이 된 후 오히려 2배로 상승하였습니다. 회원은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회원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진실을 위해 싸운 교수, 사랑을 지킨 여성으로서 말이죠. 두 사람은 한남동의 큰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동혁이 회사 대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혜원과 동혁은 여전히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여기 국밥 둘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부부가 또 오셨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훌륭한 일 하셨더라고. 동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혜원이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동혁은 자기 그릇의 고기를 혜원에게 옮겨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우리 이제 부자잖아요. 혜원이 웃으며 말했지만 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좋은 건 다 주고 싶어요. 그때 혜원이 동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혜원이 수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동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네, 2달째래요. 동혁이 벌떡 일어나 혜원을 안았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동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손주를 보게 됐으니까요. 혜원도 눈물이 났습니다. 청소부와 교수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동혁이 멈춰 섰어요. 혜원 씨, 고마워요. 제가 청소부일 때도 진실을 찾을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줘서요. 혜원이 동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진짜 한혜원으로 봐줬잖아요. 교수가 아니라 그냥 혜원으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진심을 담은 맑은 눈빛.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동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저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려주고 싶어요. 동혁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사랑은 희생이고 믿음이고 함께하는 거라고. 당신도 가르쳐줬어요. 진심은 어떤 거짓보다 강하다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혜원은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한빛제약 건물이 보였어요. 동혁이 저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퇴근 시간 동혁이 혜원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는 비싼 외제차를 탔지만 동혁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학생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조금 들려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직업을 넘어선다고. 진심은 모든 편견을 이긴다고요.
동혁이 혜원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우리 아기도 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아빠 목소리 듣고 발로 차던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동혁이 말했어요. 혜원 씨, 저는 가끔 이게 꿈인가 싶어요. 당신을 만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이렇게 행복한 것도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에요. 혜원이 동혁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평생 깨지 않을 거예요. 이 행복은.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빛 제약의 사회공헌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동혁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일 이야기는 집에서 안 봐요. 그래요. 우리 시간이니까요. 혜원이 동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동혁이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혜원아. 네. 사랑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저도 사랑해요. 형광조끼를 입고 나타났던 그날부터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혜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받지만 나는 마음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죠. 6개월 후 혜원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혁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자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아이의 이름은 정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와 동혁 아버지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혜원의 어머니도 이제는 동혁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최서방, 고마워. 우리 혜원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어머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보니 최서방이 진짜 보석이구만. 직업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동혁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혜원 씨를 만나서 변했어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됐거든요. 정원이가 자라면서 두 사람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정직, 사랑, 그리고 편견 없는 마음이었죠. 어느 날 정원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청소부였어요? 동혁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를 만났지. 엄마는 아빠가 청소부여도 좋았어요? 혜원이 정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 정원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혜원과 동혁은 매주 토요일이면 그 국밥집을 찾습니다. 이제는 정원이도 함께였죠. 주인 할머니는 정원이를 친손자처럼 아꼈어요. 우리 정원이 왔구나. 할머니가 특별히 계란 하나 더 줄게. 가족 셋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는 모습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혜원과 동혁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청소부와 교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전부가 된 두 사람. 사랑은 신분을 이겼고 진실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